일개 정치인들이 모여서 나라 경제와 미래를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이끌어간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바꾸면 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미친 듯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 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서서히 망하는 거는 답도 없어요. 한국 경제 위기.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이야기는 진짜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역사적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워낙 요즘에 경제 유튜버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많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주로 이제 다루고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이 경제사 쪽은 아니어서 저희 유튜브에서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한두 개 정도 좀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의식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투자를 위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경제사, 시대 흐름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데 정말 그런 컨텐츠가 없어요. 주로 이제 투자와 성공 위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역사적 장기적 관점을 봤었을 때 네. 전반적으로 사회 상태가 불황이면 답은 없어요. 그 대부분의 경제 성장이라는 건 사회적 성취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어떤 그런 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 더 중요한 건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이 사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회를 잘 관리하고 국가를 잘 발전시키고 세계 경제 대응을 잘할 때 우리의 경제도 잘 되는 게 맞는 구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안 되죠. 한국은 각자 도생, 내 투자 성공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니 이게 전문가라는 게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파도가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파도가 밀려왔을 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지, 파도가 안 밀려올 땐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파도가 밀려올 땐 파도가 밀려온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한국에 이제 이게 유사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걸 지금 당장의 어떤 투자기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전반적인 한국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숙고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걸 좀 광범위하게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중화공업에서 IT 산업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잖아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저 지금 경제 유튜버 된 건가요? 맞아요. 한국은 어찌됐건 위기는 있었지만 계속 성장해왔죠. 60년대 때 경공업, 70년대 때 중화학공업, 90년대 때 IT 산업의 발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중화학공업의 전환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70년대 때가 서구 선진국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기존에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가다가 이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제 새로운 산업을 나가야 된다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생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화려한 기억에 대해서는 주로 화려한 거 위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90년대 이후 민주화 시대 속에서의 IT 산업이나 사회 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어요. 사느라 바쁘니까. 근데 사실 경제사적으로 봤었을 때 노태우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어지는 어떤 민주화 시대의 경제 성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불균형하게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시기를 설명할 때 70년대 때는 서구 선진국이 기존의 제조업으로 벗어나려고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가 미국발 신자유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대거 등장하던 때예요. 어떤 신자유주의나 금융자본주의 같은 흐름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돈이 훨씬 잘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중화학공업으로 이전이 유리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뜰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부자들의 성공도 다 똑같아요. 보편적 성공을 보면 철강왕 카네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남북전쟁 때 돈 번 사람이에요. 남북전쟁 때 철도를 엄청 났거든요. 그리고 록펠러, 석유가 석유로서 에너지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던 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래 기름 쓰던 때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심지어 1980년대 때 미국의 호황기,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을 거꾸로 때리고 일본인들이 대거 또 미국으로 진출하니까 그 양자를 트럼프가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결국은 호황기라는 국제적인 혹은 국내적인 경기 변동 속에서 경제 성장한다는 요소는 언제나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IT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통 IT 산업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확 변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세계화나 정보화에 대한 기간 산업적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던 기간은 멀리 잡으면 노태우 때고요. 사실은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던 때는 사실은 또 김영삼 정부 때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단계 쌓여오다가 이제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구조 조정의 개혁 효과로 이제 상승작용의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90년대까지는 국제적 호황기라는 게 하나 전제로 있는 거고, 우리도 그 흐름을 잘 타면서 노력을 해서 같이 부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외환 위기 같은 게 있지만, 외환 위기는 이제 기업 부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빚이 많고 무분별한 방만한 투자였지만 이
이걸 또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이나 작업을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업 부채 문제가 컨트롤이 또 잘 되면서 재도약을 했던 거죠.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990년대 이후에 민주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 민주화의 직접적 효과가 뭐냐면 한류 같은 거. 그러니까 문화적 민주화. 그래서 실제로 보면 90년대 때 소위 말하는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기존의 기성 위계를 깨면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영화 쉬리, 태극기 날리며 등등등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들. 단순하게 산업적인 돈을 버는 효과도 있지만 국가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효과 같은 것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경제 성장도 있지만 민주화의 문화적 성과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거시적인 어떤 역사학적 경제 발전의 단계를 본다면 세계 경제가 단계적으로 변화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걸 잘 따라왔었던 구조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때 수출 경쟁 국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쟁 국가는 하나 있죠.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미 1960년대 때 우리나라 8, 90년대 수준을 달성하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약자지만 수출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있었죠. 왜냐? 이때 냉전의 기간이기 때문에 동유럽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한편에서는 세계 경제가 잘 성장하는 기간의 이득도 봤지만 다른 반대편에선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국가가 거의 없었던 이런 것들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좋았던 거죠. 그러면 현재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해나가기의 문제긴 한데 현재적 위기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이미 제가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의 문제, 기초과학의 문제, 이론의 문제, 역사학자가 됐든 정치학자가 됐든 사회학자가 됐든 뭐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 막스 베버가 어떻고 마르크스가 어떻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렇죠.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이라는 건 결국은 여전히 주로 유럽학자들, 미국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틀거리를 만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극복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시장 개척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 지금 얘기를 따져보면 다른 나라가 이뤄낸 길을 카피 앤 페이스트, 그리고 이제 페이스트가 완수된 단계로 가면 거기다가 우리의 색을 넣어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과거에 우리나라의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달려가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위기는 분명한 것 같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국 효과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좀 많아요. 네네. 요즘에 미중 갈등도 그렇고 뭐 이런 게 경제 영향에 좀 그래도 그쵸. 미치겠죠? 이건 이제 또 국제 관계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국제 관계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럼 뭐 여러모로 재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단 말이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지도자의 역량은 역량대로 있었고 지도자의 한계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국민적 역량이 대단했다는 걸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가 좋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여러 요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했잖아요. 한국전쟁을 하면서 이게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없으면서 이제 반공사회가 딱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선 이념적 갈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소련, 북한, 중국과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막 이런 게 등장할 때 인도 같은 나라는 간디나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얘네들이 말한 대로 갈 필요 있어? 우리 식으로 간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구가 만들어 놓은 발전 경로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실험을 많이 하죠. 이게 대부분 실패를 해요. 우리 이제 그런 여지가 없죠. 왜냐면 이제 남은 건 미국과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경제 성장밖에 없다. 단순하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우리나라는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의 갈등도 없어요. 일본은 패전 국가이자 내향적인 경제 성장 국가죠. 뭐 그리고 북한, 중국, 소련과는 교류를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졌기 때문에 냉전의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기 되게 유리했다. 80년대로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원래 우린 또 중국과 인연이 많으니까 또 중국과 특수관계가 좋았죠. 미국이 베트남전의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 그때의 적국은 소련이었기 때문에 적이지만 중국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발 신자유주의로 중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일본이 앞장서서 중국과 먼저 수교를 맺고 하면서 중국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놓치는 거지만 일본과 미국이 맺은 플라자 합의. 일본 경제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 엔고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엔고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위적으로 경쟁국가의 돈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싸고 질 좋은 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90년대 때 냉전이 또 붕괴가 될 때는 미일중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북방정책,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로 나아가겠다.
됐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관계 속에서 이득을 보는 시간들이 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장점이 곧 단점이고 장점이 곧 약점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반대로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신냉전의 혼란스러움은 워낙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지금 반공주의가 안 먹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 진짜 빨갱이, 종북, 좌파 온갖 용어를 다 쓰지만 사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공주의라는 거는 좀 한물 같다. 한국인들이 대부분 다 뭐 공산주의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입증된 사례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반공주의에 변형된 반중 감정이 또 대세를 이룬단 말이에요. 중국을 싫어한다라는 감정적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반공주의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반공주의에다가 반중 감정을 섞는다라는 정치적 레토릭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반공적 태도 안에다가 반중 감정이 섞이고 있고, 외부적으로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중국과 미국의 밀월 관계 속에서 이득을 굉장히 크게 본 나라인데 이게 내면과 외면에서 깨지는 거예요. 경제사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본다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념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지형도가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부응한 거죠. 근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영원한 분단국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냉전의 산물, 이 안에 우리가 gat혀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얘기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하나?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극복할 포인트가 역사적으로 있지 않냐를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정치가들이나 뭐 지식인들은 뭐 어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말이 있죠. 대통령 중심의 리더십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196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라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구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의지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이게 되던 시간이 있습니다. 경제 단위가 작으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의 전환 속도, 변환 속도, 글로벌로 운영되는 기업의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층성인 문화 지형 속에서 일개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나라 경제와 미래를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이끌어간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60년대 때 만들어진 프레임, 민주화 이후에도 똑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민주화에 투사였었던 김영삼, 김대중, 그들을 지지했었던 민주주의 진영조차도 대통령을 바꿔서 새로운 민주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물 중심적이고 대통령을 바꾸면 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미친 듯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일부 개혁은 되겠죠. 그러나 과거와 같이 가난을 극복한다, 산업국가가 된다, 이런 어떤 거대한 아젠다는 한계가 있지 않나. 조금 더 다중적인 리더십이 드러날 수 있는 정치 구조의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점 장기적인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정쟁 위주로 가는 문화가 생겨요. 이렇게 아젠다를 만들어서 적을 나누고 나를 지지하는 게 옳다로 가면서 사실상 우리는 열심히 정치 행위를 하는데 그 결과로 사회가 발전하진 않는 현상. 이게 궁금하시면 지금 이제 내년부터 우리 다시 이제 조선왕조실록 다시 재개할 텐데, 조선왕조실록 쭉 편 보면 우리나라 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세계 경제가 복잡성의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거를 옛날과 같이 투표 하나로 대통령 하나를 뽑는 걸로 된다? 과거와 같은 줄 세우기식 1인 리더십 시스템은 아니다. 그 말 정도는 우리가 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그 구조적 위기인 것 같은데, 네. 저출산, 뭐 인구 감소, 막 이런 것들도 여파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까지 가면 이제 오늘 디스토피아 강연이 끝!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중성의 심각성입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랑 똑같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숙종편, 여러분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됩니다. 숙종편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선 후기 때부터 서울 집중 현상이 정말 심각해지고요. 그 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끝내.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조선이 망하기도 쉬운 게 서울만 점령하면 끝나요. 한국은행 사이트를 들어가지만 한국은행 카테고리에 연구조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요. 우리 현재 사는 신용화를 위해서 또 자료도 보고 많이 했었는데 두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논문과 보고서를 봤는데, 서울 집중성이 지방 청년들의 집단 이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일자리 때문에. 그리고 이 집단 이주가 일단은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문화적 욕구의 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 부담의 가중치가 되고 이것이 저출산을 강화시킨다라는 보고서가 이번에 꽤 화제가 됐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보는 건 집이 두 채 이상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나 다주택자나 소수의 부자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지만, 소위 말하는 공인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사실 냉정히 따지면 기분만 좋지 별 효과는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제가 이제 평생 서울에 살아서 많이 느끼지만 이미 서울의 도시의 과밀화가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거기 지금 신혼주택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대부분 자기 돈으로 들어갔어요. 대부분 자기 돈 플러스 자기 미래의 자산 플러스 부모님 대출 받아 들어갔죠.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딱 30년 지나면 지금 이렇게 미래의 자산과 부모님 선대 자산 끌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집을 재건축할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주택들 다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교통 문제를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직업상 저는 진짜 종횡무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전국도 돌아다니지만 기본적으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저희 매니저님 죽으려고 그래요.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막혀요. 어느 정도 이상의 이 밀집도가 커져버리면 개발과 도로 교통이 혼란과 과밀화를 더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미 그 현상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반대편에서는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진짜 웃기잖아요. 무슨 뭐 어디 아파트 단지를 가야지 어디 중학교를 갈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학원 숙제가 우선이 되죠.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이 구조적 시스템은 제가 어떻게 저항이 안 돼요. 모든 게 영어와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해요. 돈은 돈대로 들어요. 자녀들은 미래를 위한 대비 교육을 받지 못해요. 30살이 돼도 취직을 못하고 대학교 들어가도 맨날 공부하고 경쟁 되게 심해지고. 근데 애들한테 취업의 기회는 없어요.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엉켜있죠.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에 서울과 다른 지역에 대해서 경제 발전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1등으로 쭉 올라가면 부울경이나 이런 데가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충청권이. 지금은 서울, 경기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우리가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교육의 문제를 푼다, 저출산의 문제를 푼다, 지역의 문제를 푼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시민적 요구와 대단한 지지와 여야의 합의와 그 안에서도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털뚱말뚱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 나라 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망하는 것도 한꺼번에 망하면 전쟁에 정신 차리고 하면 되지만 서서히 망하는 거는 답도 없어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오늘 뉴스 보면 일본 망할 것 같아. 내일 보면 중국 망할 것 같아. 기분 좋아. 잠깐만. 푸틴 아직 버티네? 이거 뭐지? 매일 이슈가 이슈를 덮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재벌 개혁이 엄청 심각한 사회적 화두였었어요. 지금은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을 경제학자들이나 저부터도 좀 긍정적 평가하지만 당시에는 비판도 엄청났어요. 너무나 미봉책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재벌 개혁을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그런 거 사회적으로 문제 삼지 않잖아요. 플렉스를 좋아하고. 근데 사실은 재벌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여전하거든요. 폴 마셜이라는 정책자 되게 유명한 말, 제 가슴에 새겨진 말인데 이론이 없는 정치가는 이슈를 쫓는다. 한국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위기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답은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외부적 상황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근본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거는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역사학적 관점을 본다면 한국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이 위기는 점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 여파 파장은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쓸데없는 걸 갖고 싸우지 말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이기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돈 몇 푼 우리 그러지 맙시다. 조선이 망했었습니다. 잘해봅시다.